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적한 시골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구독자입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구름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저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썰사남에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6남매의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로 바쁘셨고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시느라 바쁘셨어요. 저는 고작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동생부터 시작하여 갓난쟁이 동생까지 키우며 국민학교를 지나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네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갓난쟁이 동생의 천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걸 빨았던 게요. 그리고 똥기저귀를 제대로 빨지 못해 집안에서 냄새가 나면 저를 크게 혼내셨던 어머니의 모습까지도요. 뭐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가족들과의 인연은 끊은 지 오래인 것을요. 그것도 제 뜻이 아니라 가족들의 뜻으로요. 어린 시절 제 기억은 온통 먹구름입니다. 행복했던 기억도 우울했던 기억도 남아있지 않죠. 이 나이가 돼서야 알게 된 건데 사람의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스로 기억을 미화하거나 지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뿌옇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건 열이 펄펄 나는 막내를 등에 업고 배고프다며 떼를 쓰는 동생들에게 밥을 해먹이던 그때의 장면이에요. 동생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며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울어댔고 막내를 덮은 포대기마저 잡아당겼기 때문에 저는 수십 번 막내를 다시 등에 업어야 했습니다. 고작 10살밖에 안 된 작은 몸 위에 돌베기 아이를 얹어놓고 요령없는 손길로 천자락을 묶었으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겠죠. 집안을 가득 채우던 동생들의 짜증내는 목소리, 등을 뜨끈하게 하다못해 덮개까지 만드는 막내의 이마, 수명을 다해 깜빡거리던 전등까지. 처음으로 저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가서 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비참했던 그때의 제 모습을 차마 마주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죠. 어찌어찌 밥을 해먹이고 동생들이 지쳐 잠에 들 때까지 버티다 보면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부모님은 잠에 든 동생들의 얼굴만 쓱 확인하고 곧장 잠에 드셨어요.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나마 위로에 가까웠던 말은 네가 장녀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너네를 키우느라 우리도 고생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거들어야 하지 않겠니? 였어요. 그래서 참고 희생하는 버릇이 들었나 봅니다. 장녀라면, 여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제가 가진 것을 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내어줬고 친구들이 길가에서 꺾어온 들꽃을 나눠 가질 때면 못난 꽃은 늘 제 몫이었습니다.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해주었거든요. 역시 순영이는 마음씨가 고와. 역시 순영이는 착하다니까. 라고 말이죠. 밤에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동생들을 돌보고 약간의 요령이 생긴 이후엔 집안일을 도맡아 했음에도 저는 칭찬 한번 받아보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울뿐인 칭찬에도 마음이 동했던 거겠죠. 그런데 저의 이런 생활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은 중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밝혀졌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린 상태였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극구 반대하셨죠. 여자가 무슨 학교야. 이 정도 배웠으면 충분하지. 괜히 머리만 커지면 시집도 못 가. 그리고 너 밑에 딸린 동생이 4명이야, 4명. 책임감 없이 어딜 가려고 하는 거니? 저는 울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멀리 있는 학교도 아니에요. 학교 다닌다고 동생들한테 소홀할 일 없게 할게요. 등교하기 전에 동생들이 먹을 밥 준비해놓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지금처럼 동생들 돌보고 집안일 할게요. 절대 어머니 아버지가 손 쓸 일 없게 할게요. 제발 학교만 보내주세요. 울며 애원하던 그날 저는 두드려 맞고 쫓겨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크게 혼이 났습니다. 고작 학교를 가고 싶어 했다는 이유만으로 천하의 몹쓸년이 되었고 부모의 은혜조차 모르는 불효막심한 딸이 되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고 학교에 가는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끝이 해진 윗옷과 오래 입어 삭은 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웬일로 부모님이 집에 계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헐레벌떡 들어가 보니 부모님은 점잖게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이리 와서 앉아라. 얼떨떨한 기분으로 부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묘하게 평온한 부모님의 표정과 태도에 기대감이 샘솟았어요. 내가 학교 다니는 애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셨나? 그래서 이제라도 학교에 가라고 하시려는 건가? 학교에 다니게 되면 동생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죠. 그런데 그 생각들은 일말의 희망도 없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를 내밀으셨어요. 이게 뭐냐라는 제 질문은 듣지도 않은 채 어머니는 옆 동네 공장에 자리가 났단다. 요즘 갑자기 바빠져서 사람이 필요하대. 돈도 많이 주고 숙식도 해결해 준다니까 앞으로 여기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옆 동네는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차를 타고 몇 시간 동안 굽이진 거리를 지나야 갈 수 있는 그런 동네였죠. 원망스러운 마음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오려는 찰나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월급은 자동으로 집에 오게 해놨다. 거기서는 돈 쓸 일도 없을 거고 너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 어머니 아버지가 관리해주는 게 좋을 거야. 딱 1년만 일하고 와라. 거기서 사람도 좀 만나고 일하는 법도 좀 배우고 그래라. 다 너한테 도움이 되니까 하는 말이야. 집에서 하녀처럼 일하는 것도 끔찍하게 싫지만 평생 자란 이곳을 떠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일을 시작하는 건 더더욱 끔찍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짐꾸러미를 끌어당겼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한다니까 내일 나갈 준비해놓고 일찍 자거라. 잠은 오지 않았어요. 숨죽여 눈물을 흘렸고 내일 아침 해가 밝지 않기를 기도했고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다음날 아침은 밝았고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의 손에 끌려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에서의 일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아 부도 직전이었던 공장은 갑자기 늘어난 수요 때문에 일에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속도보다 물건이 나가는 속도가 더 빨랐고 죽어나는 건 노동자들이었죠. 당시 모든 공장이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일했던 공장은 직원들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 꾸벅꾸벅 졸며 일을 하는 직원의 뒷덜미를 잡아 일으키기도 하고 손이 굼뜬 직원이 보이면 늘 가지고 다니던 기다란 막대기로 손등을 찰싹 때리기도 했죠. 지금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 당시엔 그랬어요. 증거를 잡을 수도 없었고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했기 때문에 어딜 갈 수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공장은 대중교통도 없는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부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근무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1년만 하고 돌아와라 라는 아버지의 말 때문이었죠. 저는 매일 밤 자기 전 공책의 줄을 하나씩 그었습니다. 이 줄이 365개가 되면 그때는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요. 그런데 정말 잔인하게도 그 줄이 365개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말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일을 그만두겠다고 사무실을 찾아갔었어요. 박양이 웬일인가? 올해로 일한 지 1년이 되어서요.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삐딱하게 앉아있던 관리자는 의자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어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기울인 표정이었죠. 박양, 그게 무슨 소리야? 관리자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부드러운 반응이었죠. 가뜩이나 사람이 귀한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화를 낼 게 뻔했으니까요. 가족들이랑 약속했어요. 1년만 일하고 돌아갈 거라고. 아버지도 1년 뒤에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관리인의 표정이 약간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박양, 아버지한테 말 못 들었나? 불안감이 엄습했고
그 불안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에 와서 제 계약서에 사인했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펜이 경사를 따라 대굴대굴 굴러갔고 관리인은 이마를 짚은 채 한숨을 쉬었어요. 그,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계약한 게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애초에 그냥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에 같이 일하던 향이 언니는 계약서 같은 것도 안 썼잖아요. 라고 다급하게 말해보았지만 관리인의 깊은 한숨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 박양이 계약한 게 아니지. 그런데 박양은 미성년자잖아. 아버지가 그 정도는 대신할 수 있어. 그리고 관리인의 입에서 무슨 말이 이어질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손을 꽉 쥐고 관리인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박양 아버지가 가부를 해달라고 하면서 월급을 꽤 많이 가져갔어. 원래는 그런 거 절대 안 해주는데 박양이 좀 성실해. 아버지가 찾아와서는 집안에 큰일이 있다고 하고 박양이랑 얘기도 했다니까 어쩔 수가 없었지. 저는 관리인에게 휴가를 받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한 뒤로 몇 번 온 적 없는 집 앞에 다다랐을 때에야 이상한 공기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동생들의 울음소리,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집의 온기까지 모든 게 비어 있었습니다. 예, 도망이었어요. 제 부모님은 제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1년 동안 번 월급과 저 몰래 갑을 받은 월급을 가지고 사라지셨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도록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건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어머나, 순영이 아니니? 네가 왜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니, 너 애가 얼굴이 왜 이래? 어머나 세상에. 공장에서 일하는 게 힘들긴 한가 보다, 얘.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어. 애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제 모습이 어떤지 신경 쓰지 않은지는 오래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아주머니의 말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얘, 순영아, 너 정말 왜 여기 있는 거야? 가족들이랑 같이 간 거 아니었어? 목구멍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내어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는 아차했는지 우물쭈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괜한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말해주세요. 아주머니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게 네 가족들 전부 며칠 전에 네 엄마 고향으로 떠났어. 애들 다 데리고 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너도 데려갈 줄 알았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버렸고 저는 부모님에게 자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저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 하루를 더 집 앞에서 멍하니 보내고 집안에 들어가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옷가지와 살림살이를 챙겼습니다. 작은 보따리 2개가 제 짐의 전부더라고요. 허탈하게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말도 없이 하루를 빠졌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은 상황이었어요. 저 대신 일을 해야 한 사람, 돌아오겠다던 직원이 돌아오지 않아 곤란했던 관리자 등등. 제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여러 사람이 제 앞으로 쫓아왔습니다. 아니, 순영아, 너는 애가 말도 없이. 함께 일하던 언니는 금방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다. 집에 다녀온다고 했었지? 얼른 들어가서 쉬어. 감사합니다. 함께 방을 쓰는 언니는 제 눈치를 봤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어요. 점심 저녁도 거른 채 해가 지고 모든 방에 불이 꺼졌을 때 저는 비로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자. 장녀로 자라 5명의 동생들을 키우듯이 하고 그토록 가고 싶던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한 채 부모님이 원하던 공장에 들어온 건 딱 하나,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10대 소녀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였어요. 바쁘게 일하는 거요.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냉정하고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사람을 굴리는 관리자마저 조금 쉬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간 돈의 몫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모습이 좋게 보였는지
좀 더 편한 곳에서 물품을 검수하고 확인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공장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수직적이고 딱딱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언니 이모하며 따르는 제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관리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계속 같이 일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자는 박양,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게 좋지 않겠어? 1년 동안 모은 돈도 없고 이제 겨우 19살인데 어디를 가서 적응할 수 있겠어? 라며 잡았지만 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일하는 것도 편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좋았지만 상처로 시작해 상처로 끝난 그 공장에 더는 있을 수가 없었죠. 제가 완강히 거절하자 관리자는 그럼 딱 3달만 더 일해. 한 푼도 없이 나가면 고생만 더 하지. 라고 말했고 그 말에 수긍한 저는 정확히 3달을 채우고 공장을 떠났습니다. 공장 언니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선물해준 예쁜 원피스를 받아들고요. 공장에서 나온 뒤 향한 곳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1년 동안 찾지 않았던 거리에 오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 있더라고요. 생소하게 나 있는 길도 있었고 제가 알던 길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있던 곳은 제가 살던 집이었어요. 집을 눈앞에 두고도 못 찾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집이 있던 자리를 한참 동안 서성이다가 집 앞에 있던 큰 모과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과나무 앞에 있는 큰 건물이 있는 자리가 옛집이 있던 자리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부모님도 도망간 마당에 그 집이 그대로 있었겠냐 싶지만은 그 집은 아버지 가문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집을 팔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뿌리며 쫓아내던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들고 와도 조상님 별 낯이 없다면서 거절하던 분이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집을 버리고 도망쳤어도 집은 팔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저는 어디로 떠날지 정해질 때까지 제가 살던 동네의 작은 여관방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때 부모님과 집에 대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버리고 떠나던 시점에 땅이 거래됐고 제가 공장에 다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사가 시작되었던 거죠. 또 그 건물 앞으로 큰 도로가 났기 때문에 땅값을 꽤 많이 받았을 거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망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그랬나 보다 라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 사실을 알자 동네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갈 곳이 정해지면 떠나야겠다 라는 생각마저도 이곳에 남아있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란 걸 알게 되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그때의 제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19살의 저는 그때까지도 부모님의 사랑을 바라고 있었던 거였어요. 비록 부모님은 저를 떠나고 저를 이용했을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이 조각났으니 더 이상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미련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여관으로 향해 짐을 쌌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집에서 챙겨온 2개의 보따리. 1년 동안 늘어난 짐은 고작 공장 언니들이 돈을 모아 사준 원피스 한 벌이었습니다. 제가 떠나온 곳은 제 고향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부모님이 떠났다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갈까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가서 거절당할 바에야 아예 찾아가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그곳은 공장에서 한 방을 쓰던 언니의 고향이었어요. 사람은 적지만 날씨가 좋고 마을 안에서 살짝 들어가면 나오는 계곡이 일품인 곳이었죠. 저는 곧바로 살 수 있는 집과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수월할 거라고만 생각했던 이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워낙 작은 동네이다 보니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던 거였죠. 일꾼이 필요하면 서로 돕고 가족들끼리 함께 일하고 그런 식이었으니 일자리가 구해질 턱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을 버리는 건 너무 손해였습니다. 수중에 있는 돈 모두를 여관 비용에 쓰게 될 지경이었으니까요. 수중에 남은 돈을 세어보고 나니 결정을 할 때가 왔더라고요. 딱 이틀만 일자리를 구해보고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역시나 다음 날에는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았어요. 이틀째 되던 날도 쉽지 않았죠. 이젠 정말 마음을 접어야겠구나.
하고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멀리서 저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다른 데서 온 아가씨! 무슨 일인가 싶어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가니 아주머니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아직 일 못 구했지? 네, 오늘까지 구해보고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볼 생각이었어요. 제 말을 듣자마자 아주머니는 펄쩍 뛰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못 만났으면 이제 얼굴도 못 볼 뻔했네. 아주머니는 옆에 계시던 인상 좋은 아주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때 언니? 일 야무지게 할 것 같지 않아? 얘기 들어보니까 공장에서 2년 동안이나 일했대. 나이도 어린 아가씨가. 우리는 일손을 쓰고 말고 할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는데 언니네는 사람 필요하다며. 어때? 아주머니는 눈을 반짝이고 계셨습니다. 인상 좋은 아주머니는 나야 사람 있으면 좋지. 지금 다들 바빠서 일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 그런데 아가씨 농사일 해봤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농사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집안일이나 아이 보는 건 잘해요. 공장에서 일해서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하고요. 인상 좋은 아주머니는 의아하다는 말투로 되물으셨습니다. 공장에서 일한 건 그렇다 치고 육아는 왜? 아가씨 애 있어? 저는 손살이 치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동생이 많아서요. 그래서 아이 보는데 능숙한 거예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뭐, 애 볼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육아 얘기를 해서 놀랬어. 일이 많이 힘든 건 아닌데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서 일손을 도와줄 사람이 없네. 한두 달 정도는 일할 수 있을 텐데 괜찮나? 이것마저도 감지덕지였습니다. 2달 동안 일을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면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거니까요. 인상 좋은 아주머니는 지낼 곳은 있고 어디서 지내?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낼 수 있는 별채를 내어주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외치며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일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던 시간은 점점 길어져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해본 농사일은 녹록지 않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하루 종일 떼학볕에서 일을 하다 보면 피부가 벗겨지기도 했죠. 그런데 마음은 편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아주머니가 머리에 이고 오는 새참이 그렇게도 반가웠고 일을 하면서 주인 아저씨와 나누는 대화도 재미있었습니다. 아니, 아저씨는 허리 안 아프세요? 완전 할아버지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예끼 이거사. 나는 평생 이러고 살았으니까 이 꼴이 난 거지. 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허리 아프면 저기 가서 저것 좀 털고 있어라. 옆에서 쫑알거리지 말고. 이런 잔소리도 듣기가 좋았습니다. 해가 거의 넘어갈 때쯤 집에 돌아와 씻고 있으면 아주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 순영아, 밥 먹어! 머리도 제대로 말리지 못하고 후다닥 뛰어가면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태어나서부터 17살이 될 때까지 평생 몸을 부대끼며 산 가족보다도 6개월 동안 함께 지낸 그 두 분이 더 가족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석이 되었습니다. 시골집에 내려온 자식들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어요. 모두가 가족들을 만나 행복해하고 있는 중에 유일하게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아무리 잘해주신다고 해도 저는 남이니까요. 물론 두 분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지만 제 마음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불이 환히 켜져 있는 동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며 낯선 남자가 나타났어요. 저는 순간 경직된 상태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최씨 아저씨네 아들이에요. 서울에서 일하느라 작년에 내려오고 한 번도 못 내려왔네. 못 보던 얼굴인데 다른 데서 왔어요? 가족들이랑? 저는 머뭇거리며 남자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혼자요. 몇 살인데요? 19살이요. 아니, 19살이 왜? 넉살 좋은 남자와 언덕 밑을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남자는 저보다 5살이 많았어요. 고향은 여기인데 군대에서 알게 된 형과 함께 일하느라 서울에 있다고 했죠. 평생 한적한 곳에서 살다가 복잡한 서울에서 살려니 쉽지 않다고.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일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결혼한 남자입니다. 서울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로 고향엔 몇 번 내려오지도 못했다는 사람이 주말만 되면 저를 찾아왔어요. 부담스러운 마음에 밀어내기도 했지만 책임감 있고 다정한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그 사람과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보기 좋은 부부였어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불안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 자란 부모님은 매일 싸우시고 짜증내는 분들이었거든요. 너무 행복했지만 문득 불안함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그 사이에 연년생 아들 둘을 낳았고 남편은 복잡한 서울에서 내려와 목수 일을 시작했습니다. 풍족하게 산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건 아니었죠. 남편은 그리워하던 고향에서 하고 싶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행복해했어요. 저도 남편과 단란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게 행복했죠. 무엇보다 여기서 만난 분들 덕분에 저도 남편의 고향을 제 고향이라고 여길 수 있었어요. 공장에서 만났던 언니도 고향에 돌아와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마음 붙일 구석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아이들을 재우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촬영 엄마, 얼른 나와! 불났어! 깜짝 놀라 문을 여니 하늘이 빨갰습니다. 집 뒤쪽에 있는 산이 활활 타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아이 둘을 들쳐업고 밖으로 나와 도망쳤습니다. 멀리서는 남편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와 남편은 아이 둘과 함께 저희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집이 타오르는 장면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붕이 주저앉고 기둥이 부서지고 세간살이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불은 쉬이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산 하나가 통째로 불에 타는 것 같았어요. 밤이 새도록 불길이 잠재워지지 않았고 저는 그날 화마의 존재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불이 잠재워지고 잿더미로 변한 집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낯선 사람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저를 한 번 더 무너지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제 남편이 불을 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탄 살림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교도소에 다녀와야 할 뿐만 아니라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징역 3개월에 변상금은 약 13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 월급과 비교해보면 약 2,5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었죠. 누군가는 이 벌금을 아무렇지 않게 턱턱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의 논밭에서 일하며 간간히 가구를 팔며 살던 저희 부부에게 이 돈은 너무나 큰 액수였습니다. 게다가 두 아이까지 딸려 있었어요. 내 식구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벌금을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죠. 무엇보다 집도 전부 불탄 마당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간 뒤에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구했습니다. 처음 마을에 왔을 때 신세를 졌던 아주머니가 도와주셨죠. 그런데 제가 지냈던 별채에는 그 사이에 결혼한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오랫동안 몸을 의탁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이 둘을 들쳐업고 매일마다 시내로 나가 일을 했습니다. 3개월 뒤 남편이 석방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조금 나았어요. 그런데 겨우 4사람 몸니일 정도의 집을 구하자마자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가장이었어요. 아픈 남편과 두 아이를 책임져야 했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울음이 입을 비집고 터져 나올 때마다 이를 꽉 깨물었더니 지금도 제 이는 성한 곳이 없어요. 악착같이 일을 해서 번 돈의 대부분은 남편의 약값으로 들어갔고 저는 아끼고 아껴서 남은 돈으로 변상금을 갚았습니다. 변상금을 안 갚고 그냥 교도소에 들어가 버리는 게 낫겠다 생각할 정도로 몸이 너무 고됐지만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부모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남편은 결국 뇌출혈로 떠났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 책임이 가지 않도록 변상금을 꼭 해결해달라라는 말을 남기고서요. 남편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조차 저에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수중에 있는 돈을 확인해 보니 딱 10,000원이 있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기엔 택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남들에게 돈이라는 걸 빌려봤어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변상금을 갚기도 바쁜데 이제 빚까지 생겼다니.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20만 원을 모아 장례를 치르고 남편이 없는 집 한편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는데 옆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먹이고 키워서 학교도 보내고 원한다면 대학도 보내야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또다시 악착같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들어가는 돈이 많아졌고 그럴수록 몸이 망가져가는 걸 느꼈지만 아이들에게 저와 같은 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 나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묻더라고요. 엄마, 나 공부하지 말고 일할까? 그러면 엄마도 조금 편할 거 아냐. 내가 지금 당장 돈은 많이 못 벌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아이를 혼냈습니다.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요. 또 부모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이 말은 어린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자 엄마의 손이 닿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두 아이가 서로를 도우면서 잘 자라주었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컸을 때까지도 품을 팔며 일했어요. 매일 새벽 일어나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남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시장통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하루 일당이 7,000원도 안 되는 그 시절에 그토록 치열하게 살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변상금을 꼬박꼬박 납부했어요. 이유는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넘었는데 독촉 한번 하지 않았냐. 잊어버린 거다. 전에 불탔던 산도 이제 제자리 찾았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정직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다. 라고도 말했죠. 그런 말에 흔들린 적도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차근차근 변상금을 갚아나갔습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낫지를 하다 손이 잘릴 뻔도 하고 쟁반을 머리 위에 얹고 가다가 사고가 날 뻔도 하고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변상금을 갚으러 가서 남은 변상금 금액을 보면 눈앞이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평생 동안 갚아도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을까 막막했죠.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굳은 일 안 해도 되니 자기한테 시집오라던 시장 상인부터 자기 부모님이 남편 장례 비용으로 빌려준 돈을 4배로 쳐서 갚으라던 아들, 남편이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게 다 내 탓이라던 누군가를 만났죠. 돈을 떼인 적도 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전에 겪었던 제 인생은 아주 쉬운 인생이었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억척스럽게 살았어요. 시장에서 깎을 수 있으면 최대한 깎았고 돈을 주지 않는 사장이 있다면 가서 머리채라도 뜯을 듯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20살 시집을 갔던 그 어린 아가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봄꽃이 피는 것을 보며 설레고 기대했던 젊은 엄마도 없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지금이 가을인지 겨울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하다못해 내 나이는 얼마가 됐는지도 헤아리지도 않는 그런 아줌마가 되어 있었어요.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욕을 하고 변상금을 갚는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을 때쯤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어머니였죠. 지금의 제 모습보다 누추한 모습으로 나타난 어머니는 제가 사는 모습을 봤으면서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얘 순영아, 네 아빠가 사업한다고 일을 버려놓고 도망갔어.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고 네 동생들도 배 곪고 있다.
너는 착한 아이잖니.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예전이었다면 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맛본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당장 내 아이를 먹여 살리기에도 벅찬데 누굴 도울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나를 희생양 삼아 도망간 인간들을 제가 왜 도와야 할까요? 내가 사는 건 안 보여요? 17살에 버려놓고 10년이 훌쩍 지나서야 찾아왔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해요? 둘째랑 셋째는 30이 다 됐겠네요. 걔네들이 배를 굶고 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저는 내 아이 키우기도 벅차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한 달 동안 저를 쫓아다니며 돈을 요구했지만 저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는 날,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건 날이 선 저주였어요. 너도 나처럼 자식한테 버림받고 쓸쓸히 늙어 죽으라는 저주였죠. 어머니가 남긴 저주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온 동네를 들쑤시며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즈음에 저는 천륜을 어긴 나쁜 년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제 사정을 아는 분들은 저를 믿어주셨지만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얘기만 들은 분들은 저를 나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인 외로움과 슬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막막함, 과거에 대한 후회,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책임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라는 책임감,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이었죠. 변상금을 갚으러 산림청에 갈 때마다 불안함에 빌었습니다.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부터 변상금을 나눠서 내면 안 된다고 말할까봐 불안했거든요. 제가 꼭 갚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갚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직 어린 아들 둘이 있고 지금까지 착실하게 갚기도 했고 벌써 20년이 가깝도록 갚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갚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면 직원은 손사래를 치며 답했습니다. 깎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못 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마음 편히 돌아가세요.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돌아가도 언제나 제 마음속엔 불안감이 존재했습니다. 이 정도 세월이 흐르면 변상금을 다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두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변상금을 모두 납입하는 날은 뒤로 미뤄졌어요. 그런데 참 기특하게도 큰아이는 좋은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전액 장학금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등록금이 엄마에게 부담될까봐 코피를 쏟으며 공부한 결과였죠. 한 달에 두어 번 보는 큰아들은 매번 야이어 있었습니다. 부모의 가난이 아이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내가 조금만 돈이 더 있었으면 아이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공부하진 않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둘째 아이도 좋은 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하자마자 휴학계를 내고 군대를 다녀오더니 일을 시작했어요. 그 좋은 대학을 입학해놓고 왜 그러나 싶었는데 둘째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았던 거였습니다. 엄마, 나는 형보다 머리가 나쁘잖아. 혹시라도 전액 장학금을 못 받으면 어떡해. 그리고 난 형처럼 지독하게 공부도 못해. 장학금 못 받으면 어때? 엄마가 그 정도도 못 해줄 것 같았어? 에이, 우리 엄마 훌륭하신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었어. 군대도 빨리 다녀오고 싶었고, 대학 가기 전에 사회생활도 좀 해보고 싶었고. 그게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압니다. 두 아이가 모두 대학에 간 뒤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여전히 남아있었죠. 그것도 꽤 많이요. 애들을 보낸 후에 든 생각은 이제 변상금을 좀 더 많이 갚을 수 있겠다 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변상금을 내러 산림청을 찾았습니다. 꼬깃꼬깃한 봉투에 담은 변상금을 내려놓았는데 직원이 봉투를 밀어내어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박순영 씨, 변상금 모두 납부되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계산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요? 아직 꽤 많이 남았는데요. 직원은 뒤를 돌아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상급자는 저에게 차를 대접해 주었고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여기로 부임했었어요. 그리고 박순영님을 뵀죠. 저한테 변상금을 주면서 제발 변상금을 나눠서 내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었어요. 아, 그랬나요? 10년 만에 돌아와서 우연히 박순영님의 기록을 보게 되었어요. 1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고 계셨죠? 그거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랬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박순영 씨 같은 분이 없어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은 해놓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솔직히 박순영 님이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겠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당연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 남은 변상금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직원이 짧은 숨을 들이마시고 꺼낸 말은 응어리져 있던 제 마음을 한순간에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존경의 의미를 담아 저희 직원들이 대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3년에 한 번씩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가 마침 3년째 되는 날이었고요. 직원들이랑 어떤 분에게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모두가 입을 모아서 박순영 씨를 추천했습니다. 다들 저처럼 박순영 씨의 정직함에 감명을 받은 거였겠죠. 손에 들린 찻잔이 뜨거운지도 모르고 찻잔을 쥔 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을 벌벌 떨었고 단전에서 토해내는 듯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산림청 직원 모두가 제 울음소리를 듣고 숙연해질 정도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산 게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산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없지만 피해를 보면 어떻게든 달려가서 싸워 쟁취하고 필요하다면 싸움도 불사했던 악착 같은 모습을 한 저를 마주하는 게 고통스러웠던 거죠. 더 이상 나올 눈물도 없고 하도 눈물을 흘려 두통이 심해질 즈음 눈물이 그쳤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산림청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뉘역뉘역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노을을 참 좋아했는데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지나 보내는 동안 처음으로 기억한 남편과의 추억이었어요. 그날 밤은 언덕 위로 올라가 한참 동안 시내에 켜져 있는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요. 그 사이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기억에 없는 길이 들어섰지만 남편과 함께 앉았던 그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변상금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들은 곧장 달려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들들은 그날 주말 일찍부터 저를 깨웠습니다. 변상금을 다 갚았으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못 해본 늦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깨워? 아들들은 준비를 마친 채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옷 정리하면서 이걸 한참 보더라고. 혹시 아직까지 가지고 있나 싶어서 보니까 이게 딱 있는 거야. 얼른 이거 입어요. 얼른 나가서 바람 쐬게. 아들들이 내민 건 19살의 제가 공장을 나서며 공장 언니들에게 받은 원피스였어요.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자식 앞에서 울 수는 없는 노릇이죠.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이런 색이 어울릴 리가 없잖아. 그리고 엄마 얼굴도 많이 늙어서 동년배 아줌마들보다 나이 많아 보여. 이거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욕할걸. 아들들은 완강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본인의 평생 소원은 엄마가 이 원피스를 입는 거라고 농담도 하더라고요. 못 이기는 척 방으로 들어와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19. 그 옛날에 선물 받은 원피스였는데 빛바랜 곳도 해진 곳도 없었어요. 나도 참 이걸 뭐하러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지. 돈도 없는 사람들이 좋은 거 사줬나 보네. 아직도 멀쩡한 거 보면. 휘었던 피부는 어디 가고 까맣게 탄 피부만 남았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은 사라지고 억센 머릿결만 남아 원피스와는 전혀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때만큼은 19 그 꽃같은 나이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원피스를 다시 벗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예쁜 옷을 걸치고 나갔어요. 둘째는 실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뭐야, 엄마가 입은 거 보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나중에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입을게. 첫째는 둘째의 옆구리를 찌르며 그래, 엄마가 편할 때 입어요. 일단 나가줘. 아들들과 처음으로 여유롭게 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을 보며 기뻐하고 아들들에게 꽃 이름을 알려주기도 했죠. 엄마는 이런 것도 알아? 나는 그냥 잡초인 줄 알았는데.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것 같아도 각자의 이름이 있고 쓰임이 있는 거니까. 이런 꽃에도 이름이 있는 게 당연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큰아이가 손에 종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선물. 이게 뭐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사? 요즘 과외 1시간 하는데 얼마 받는지 알아요? 이제 내가 엄마보다 돈 더 잘 벌걸? 아들이 선물해 준 건 원피스였습니다. 19에 받은 원피스보다는 조금 어둡고 좀 더 점잖은 원피스요. 아들이 직접 번 돈으로 사준 선물의 의미를 알면서도 거절할 수는 없죠. 엄마한테 잘 어울리겠네. 고마워, 잘 입을게. 그 후로부터 또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저는 20년 전의 저보다 얼굴이 좋아요. 아들들은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 잡아서 예쁜 아내와 자식들을 얻었고, 저에게는 5명의 손주가 생겼습니다. 또 자식들이 제가 꿈꿔왔던 식당을 열어주었어요. 큰 식당도 아니고 작은 변두리에 있는 식당이지만 꾸준히 찾아주는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제 인생은 죽을 듯이 비참했고 죽을 듯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복이 찾아온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버티고 버티다 보면 정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버젓이 살아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40년 동안 고생했고 20년 동안 행복했으니 남은 20년 동안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불행했던 저였지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